다음은 코코메디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코코메디 설명을 많이 하진 않겠습니다. 왜냐면 워낙에 많이 아시니까. 예. 예. 여기다가 이제 크림 같은 거 발라가지고 적절한 부분에 끼워가지고 그것도 여기다 이제 들어갈 만한 곳에. 네, 여기다 이제 또 꽂아가지고 이렇게 하고 연결된 기기에서 누르면은 피를 쫙쫙 보내줍니다. 거기다가. 네. 그래요. 이렇게 꽂아야 돼. 네. 어이 신경 써서 꽂아야 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 MC 장원이라고 있어요. 네. 이 친구도 확진됐거든. 네. 확진됐을 때 이게 자기 가지고 들어갔대? 태블릿 PC하고 이 코코메디를 들고 들어가. 2인실이었을 텐데요. 아니 뭐 상관없지. 그 칸막이가 있으니까. 그래도 뭐 그만큼 자기에겐 민생 필수품. 네, 그 수준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성의 자신감 회복 솔루션, 남성 성기능의 혁명, 특허받은 의료기기 코코메디를 소개합니다. 코코메디는 하루 10분 정말 간편한 사용으로 발기부전, 조루, 전립선 문제 등 남성들의 성기능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또한 코코메디는 미국 FDA 등록은 물론이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성능과 안정성을 인정받아서 의료기기 3등급 승인을 받은 제품입니다. 대형 SB병원 비뇨기과에 납품하고 있는데 그만큼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되는 남성 기능 강화 의료기기입니다. 자, 김용민 TV 시청자분들께 새해를 맞아서 특별 초대박 가격 할인 이벤트를 드립니다. 여기에 남성에게 좋은 아연 영양제까지 추가로 드립니다. 코코메디의 크고 아름다운 새해 이벤트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검색창에 김용민 코코메디 이벤트라고 검색하신 후 상단 링크 또 블로그로 들어가서 제품 정보 확인 후에 상담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본사 대표번호 080-695-7000번으로 전화하셔서 부담 없는 무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고객분들한테 전화인데도 불구하고 대단해. 우리가 저기 쿵부대 가면은 받들어 총 이러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전화하면은 받들어 X. 네. 받들어 X. 네. 여러분, 한번 들어봐야겠다. 네. 한번 들어봐야겠다. 080-695-7000번. 전화번호 몇 번이라고요? 네. 080-695-7000번. 예. 695-7000번. 한번 꼭 들어봐야 되겠다. 자, 개인정보는 절대 비밀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편안하게 상담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 김용민 코코메디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그 얘기로 돌아와서 12월 24일에 윤석열에 대한 2개월 직무정지 네. 그 판단도 잘못됐다 하면서 대통령이 사인한 징계안마저도 엎었잖아요. 근데 도대체 무슨 멘탈리티에서 그런 판단을 내렸을까? 아니, 저는 그 보도들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됐던 보도는 윤석열 징계 사유가 부적절했다. 네. 이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아니, 전혀 그렇진 않잖아요. 네, 재판부가 징계 사유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문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징계 사유는 맞다. 맞는데 뭐 절차적 하자부터 해서 윤석열 총장이 당장 이렇게 집행이 정지되면은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인데 굉장히 윤석열 총장의 그러니까 유리한 아전인수식 해석이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 격리되고 나서부터는 진짜 화가 계속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정말 이상한 것이 사실 이게 어떤 법리를 갖다 대더라도 그런 판결이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차례 그런 얘기는 계속 했었는데 딱 이유는 하나예요. 첫째, 우리가 문재인 정권한테 유리한 판결 내려줄 이유가 있어? 이미 레임덕인데. 둘째, 레임덕 오지도 않았어요. 자기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40% 지지율에 어떻게 레임덕이야? 그 다음에 예. 두 번째, 아니 윤석열이 차기 대통령 되면 어떡하려고? 그럼 걔가 나 가만 놔두겠어? 저는 그게 제일 커스리가 이거 설득력이 있어요. 이거는 진짜. 예. 아니 윤석열이 잘하면 대통령이 되겠는데 내가 징계를 해도 된다고 결론 내려줬다가 대통령 되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 안 하겠어요? 저는 그 생각부터 들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법리는 이미 다 떠났고 다 정치적 판단을 한다는 얘기이기도 한데 물론 그게 100% 작용하지는 않겠지만 한 50%만 적용된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 사법부는 문 닫을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난 참 이게 너무 답답한 게 오늘도 제가 여러 가지로 좀 알아보고 그랬는데 이 정부의 인사를 혁신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보십시오. 검찰총장, 감사원장. 이게 이상적인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직 현 정부가 망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감사원장으로 있고 검찰총장으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렇게 추상같이 현 대통령 권력을 견제하는 게 아니라 당장 감사원장 원전이 뭐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러고 있는 사람이에요. 검찰총장 지금 검찰총장임에도 불구하고 차기 대권의 눈독들이는 정치적 중립성 제로인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지금 현 정부 촛불 정부를 흔들고 있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페이스북에다가 한 8시 때 올렸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어떤 곳입니까? TV조선 징계 때리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지금 여권 이사 6명인가 7명인가 그중에 2명을 적폐 시대 때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들을 세운 거야. 그러니까 그 MBC 파업 속에서도 꽃길만 걸었던 그분들이 아니 이건 미친 거지 이게 대체. 아니 뭐 하는 거야 대체. 그러니까 이 사람들 특히 이제 뭐 감사원장도 그렇고 박병석 국회의장도 그런 것 같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그렇고 이분들은 뭐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념이 정의라고 지나치게 독선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의를 실현하고 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멋대로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고 내가 정의인데 뭐 남의 말을 왜 들어야 돼. 그리고 자신에 대한 비판은 전부 다 그 사람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 전부 다 정파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지금 하는 행동이 딱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사람이 자기 자리에 맞는 수준의 신념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자기처럼 그렇게 온 나라를 뒤흔들려면 그거는 감사원장이나 검찰총장이 아니라 대통령이 돼야 돼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거고 혹은 국회의원이었을 때 할 수 있는 거고 검찰총장이나 감사원장처럼 임명직일 때는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죠. 자기 결정권 밖에 있는 것까지 자기가 옳다 그러다라고 판단하려고 나서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신이 판단할 수 있는 것이 무한하다. 대통령과 맞먹는다. 아니 대통령보다 넘어선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생각인 거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법을 논의해야 될 자리에서 지금 정치를 걱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이런 걱정을 우리가 해야 돼? 정말로 서초동이 여의도보다 더 정치판이 된 것 같다라는 얘기들은 법조 기자들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네. 그 참 제가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은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검사든 판사든 내가 내 멋대로 하는데 누가 나를 태클 걸어 이래 버리면은 지 멋대로 한다고 지 꼴리는 대로 한다고. 이런 판사 검사들에 대해서 야 너희들 엿먹을 수도 있다 조심해라 이런 차원의 경고장이 한번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여당이 미친 척하고 탄핵을 한번 추진하는 가오라도 보여야지. 아니 탄핵 얘기를 했더니 그거를 어떻게 그 만화 같은 얘기를 하시나 이래 버리면은 어떻게 아니, 보겠어요? 더 우습게 사명이야말로 보죠. 만화 같은 얘기죠. 아니 판결문에 잉크가 말랐어, 인주가 말랐어. 그렇지. 그런데 아니, 그 판결문이 찍혀지기도 전이야. 그런데 뭐 사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그거야말로 진짜 만화죠. 이게 어디서 나오는 문제냐면 관료제의 배입니다. 관료제. 네. 네. 관료들의 신분 보장을 해서 그 사람들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 좋은데 네. 관료의 이런 기능이 마치 신성 불가침인 것처럼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일인데 요런 현상은 어디에서 나온 현상이냐? 실은 일본입니다. 일본. 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장관보다 힘이 센 게 차관이에요. 실세 차관인가요? 실세 차관인 거죠. 관료들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지위가 차관이란 네. 말이에요. 차관인데 이 차관들이 배짱을 부리고 관료들이 배짱을 부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일 심한 데가 어디냐면 일본 대장성. 우리 같은 기획재정부 같은 데잖아요. 아 그래요. 거기도 그렇구나. 예. 이런데 일본 대장성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관료제의 폐해가 심각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처럼 이렇게 검찰권을 함부로 휘두르고 우리 그 함부로 휘두르는 것을 보장받기 위해서 검찰을 독립시켜라라고 주장하는 게 어디냐? 바로 사실 이게 일본식 시스템입니다. 아니 황운하 의원이 이제 오늘 글을 올렸는데
김학의 출국 금지 관련해서도 지금 윤석열이가 무슨 수사 지시를 한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거를 다시 수원지검 본청으로 보냈고요. 대검 반부패부는 뭐예요? 대검 반부패부에서 수사 지휘를 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수원지검 원래 안양지청에 있던 사건을 수원지검 본청으로 올렸고 그거를 김학의 전 차관을 수사했던 이정섭 부장검사한테 수사를 다시 맡겼습니다. 자, 근데 이게 황당한 거거든요. 잘 보세요. 그 사건은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인천공항에 생겼어요. 네. 따라서 관할은 인천지검이 되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이게 법무부에서 내려갔다면은 네. 법무부 관할인 중앙지검에서 가져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그 과천에 있으니까. 예.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김학의 선생이 서울에 사셨어요. 아무리 해도 그게 안양까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안양이고 수원이고 갈 이유가 없어요. 네. 근데 그걸로 갔어요. 왜 그럴까? 원래는 그리고 그 사건을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 사건이 먼저 서울중앙지검에 접수가 돼 있었어요. 지난해 12월에. 그런데 그 사건을 관련해 가지고 고발장이 수원지검에 또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서 수원지검에서 냉큼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원전 수사만 해도 그래요. 원전 수사가 이게 감사원에서 한 거 아니에요. 예. 감사원에서 감사하는 과정에 생기는 거죠. 네. 자, 그랬으면은 이 사건을 누가 담당해야 된다? 당연히 중앙지검에서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건을 대전에서 가져가는 것도 웃겨요. 대전에서 가져갔어요? 예. 네. 그 첫째 형 감사원장 고향이 대전인가? 아닙니다. 자, 이거는 뭘 말하느냐? 서울중앙지검에 가야 될 수사를 일부러 다른 사건으로 보내는 거예요. 즉 중앙지검 왕따시키기. 왜? 그 이성윤이 있어서. 그렇죠. 거기다가 일부 보도를 보면은 당시에 반부패부장이 이성윤 현 지검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사건에서 책임을 져야 될 엉망으로 처리했다. 네, 책임을 져야 할 사람으로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의 패턴이 굉장히 웃깁니다. 그러니까 월성 원전도 그렇고 이번 김학의 사건도 그렇고 국민의힘에서 일단 의혹을 제기해요. 뭐 여기에는 추미애 장관 아들 건까지 포함이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에서 의혹을 제기하고 보수단체에서 갑자기 고발을 합니다. 고발을 하면 아니 야권에서 문제제기라고 네. 조선일보가 받아줘요. 그러면 그거를 보수단체 이런 데서 고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와 관련해서 그 사건을 원래 그 사건을 담당하던 데가 있는데 네. 엉뚱한 곳으로 재배당을 해요. 원래 그 사건에 대해서 이미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그리고 월성 원전 같은 경우에는 더 황당했던 게 윤석열 총장이 지방순실을 갔다 와요. 대전고검에. 대전지검고검에. 근데 그 국민의힘이 고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갑자기 대전지검으로 사건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지난해 직무 배제가 됐었잖아요. 네. 직무 배제가 되기 직전까지 대전지검장인 이두봉 검사장이랑 계속 전화를 통하면서 직접 수사 지휘를 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박원순 시장 건 관련해가지고 뭐 고소 사실 유출 어쩌고 하는 그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도 사실은 중앙지검 관할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사시는 데가 어디죠? 가회동이었어요. 네. 중앙지검 관할입니다. 네. 서울시청도 중앙지검이 중구는 그렇죠. 네. 중앙지검에 가야 되고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로 가느냐? 서울 북부지검으로 갑니다. 지금. 원래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서 하고 있었어요 또. 근데 이게 북부지검으로 갔고 북부지검으로 배당을 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서울중앙지검한테. 자, 서울 북부지검장은 김우건 검사장인데 예. 김우건 검사장을 잘 알죠. 근데 어쨌거나 이분이 윤석열 총장하고는 매우 가까운 사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서울 제가 알기로 특검 보로 임명됐을 때 왔다 갑니다. 대검을. 그리고 몇 사람 쭉 만나고 가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김우곤 당시 대변인이었습니다. 뭐 이쯤 되면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그 김학의 전 차관 관련해서 이용구 차관 그리고 이성윤 지검장 등등을 고발한 단체는 자유연대예요. 자유연대가 어떤 단체냐면 그 자유연대 쟤네 아니야 변호사 강현재. 김상진 대표가 있는. 그 이름이 같은 건가? 네. 그 자유연대 거기가 지금 소녀상 옆에서 예. 소녀상 반대 시위하고 있는. 그 윤석열 총장이 이제 더 이상 나오지 마세요 하면서 지지자들한테 인사를 했었던 거 기억하실 텐데 그때 나와 있던 사람이 자유연대 사람들입니다. 김상진. 네. 자기 해코지 하려고 했던 네. 김상진. 아이고 정말 이것들 아주. 아니 그 검찰 인사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누가 하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그 장관이 바뀌는 시점이 지금 되면 법무부 장관이 없으니까 저 아주 미친놈 날뛰듯이 지금 날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아마 추미애 장관이 마지막까지 권한을 행사할 걸로 보이고요. 아니 근데 지금 뭐 심재철 검찰국장이 아예 그 얘기는 뻥이에요? 뻥이에요. 조선일보가 보도했던 거. 아예 뻥이에요. 완전 100% 뻥. 심재철이 검찰 인사를 하려고 했더니 박범계가 야 네가 왜 해? 뭐 이랬다는 보도. 아니. 그건 전혀 뻥이고, 그러니까 뻥이에요. 심재철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부분을 이거 인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예. 후보자님 생각은 어떠세요라고 당연히 물어봐야죠. 어느 정도 미리 좀 준비를 할까요? 라고 했더니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이랬다는 겁니다. 그거는 그렇게 베베 꼬아서 보도를 한 거예요. 아유 정말 참. 아직 그 부분까지는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우리 일단 끝나고 생각합시다. 이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걸 베베고 아니 당연히 지금 인사처리 됐는데 검찰국장이 저 인사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준비를 할까요? 보통 그렇게 되면은 현직 장관이나 후임 장관 모두한테 다 보고를 해요. 다 보고 원래 정상적으로 가면 인사처리 사람이 바뀌게 되면 그래서 그렇지. 양쪽 다 보고를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 그러면은 전임 장관은 뭐 후임 장관 오실 테니까 그분한테 여쭤보세요. 근데 대신에 요거 좀 해줬으면 좋겠네. 뭐 이런 정도. 그럼 그걸 가져가가지고 인사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하면은 후임 장관이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요. 신경 안 써주셔도 됩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걸 좀 이따 봅시다.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전임 장관이 혹시 뭐 부탁하고 한 사람 있나요? 이렇게 원래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런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좀 이따가 하죠 뭐. 장관 취임하고 난 다음에 하죠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 가지고 베베 꼬아서 그걸 네가 왜? 만약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면 박범계가 나쁜 놈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박범계 매기려고 한 것 같기도 해. 사실 그 보도가. 만약에 그게 아니면 당연히 심재철 검찰국장께서는 인사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준비를 제가 어디까지 할까요? 라고 묻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 그런데 거기다 대고 야 그걸 네가 왜 신경 써? 라고 했다면 그건 그렇게 말한 사람이 나쁜 사람이죠. 박범계가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지. 예. 아니 그러면은 하여간 지금 추미애 장관이 검찰 인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누가 하더라도 이 검찰 인사는 윤석열 매기는 인사여야 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지 않고 뭐 적당히 타협한다든지 뭐 그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한동훈이 복귀한다. 이거 물론 뭐 당연히 언플인 건 잘 알겠는데 행여나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발생한다. 그럼 백기를 든 거나 마찬가지고 이제는 검찰을 통제할 수 없어요. 사실 지난번 12월 24일로 이러다 레임덕 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검찰이 통제 불능의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감사원도 지금 뭐 탈원전 관련해서 더 턴다고 하고. 지방 MBC에서 그 관련한 거는 정말로 위험성이 있다고 보도를 하고 있음에도 중앙지들은 보도를 안 해, 보도를. 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기자 연수를 가서 지방지, 그러니까 지방 MBC 그리고 지방 방송국 기자들이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들이 안타까워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지방 현실 잘 모른다. 이런 거였어요. 사실 불교 방송 있을 때 내가 대판 본사 전화해가지고 되게 화를 낸 적이 있었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데 그 당시 뭐랬냐면 지방 분권 정책 이런 걸 해야 된다라고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을 해야 된다. 네. 당연한 정책 아닌가요? 네. 그런데 거기에 논설위원이라는 사람이 논설을 하면서 지방 균형 정책이라는 이념에 사로잡혀서 국가 발전을 어쩌고 그것도 이념으로 몰고 가. 아이고. 승질이 확 나는 거예요. 지방에서 근무하는 사람인데 전화를 확 걸어가지고 우리는 지금 도청에서 광고 받으려고 이렇게 저렇게 눈치 보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지방 분권은 뭐 이념이다 이딴 소리를 하면 우리 보고 어떻게 한 말이냐고 화를 내고 버럭 냈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런 거 안 하대. 근데 저처럼 이렇게 살짝 또라이나 그렇게 들이받지 그렇게 못해요. 그럼 못하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인사도 그렇게 된다고 하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재용 판결 오늘 저 돈 받은 사람 박근혜는 이제 20년 내다가 전에 또 2년형 받은 거 있잖아요. 네. 22년형. 그중에 이제 또 4년 살았으니까 18년형이 됐습니다. 이제 18년 더 살아야 되는 박근혜고 공교롭게도 벌금이 또 180억이에요. 아이고 참 18하고 얼마나 인연이 많으신지 모르겠는데 자 돈을 준 사람 삼성에 대해서 설마 석방형이 나올까? 그럼 박근혜가 못 참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다들 약간 눈에 불을 켜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형 자체도 사실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든 것 자체가 양형을 좀 깎아주기 위해서다라고 다들 이제 인지를 하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정준영 부장판사가 정말로 양형을 낮게 잡는다. 그래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줘버린다. 이래버리면 사실 이 또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일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이런 면에서 보자면 대법원장이 조금 의심스러운데?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이 고 재판부에 정경심 교수 사건이 갔어요. 아 그래요? 네. 지금 2심 정준영 부장판사한테. 아니 제 동생 2심이 정준영이었거든. 네. 아주 빅엿을 먹었습니다. 거기서도 네. 회복적 사법 얘기했나요? 아 그런 얘기 없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어차피 이렇게 빅엿을 먹을 거 재판 초기에 우리 변호사 시켜가지고 저희 집에다 준법감시위원회 만들겠습니다. 그러려다 말았는데. 예. 근데 정말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이재용 봐준 다음에 정경심 교수 풀어주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경심 교수를 희생양 삼을 것 같다. 저는 그 회복적 사법이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사실 저는 좀 이번 재판을 보면서 1심 재판을 보면서 법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무너졌다고 좀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정경심 교수한테도 회복적 사법을 얘기하면서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떨어진 학생들한테 어떤 보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회복적 사법이다. 그래서 지금의 형을 유지하려고 하면 어떡하나 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 지금 1심 재판에서 어떻게 된 게 그 네. 저기 딴 재판에서는 피해자의 사법적 회복을 추구하면서 네. 삼성에 대해서는 법이 아니라 피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도 뭐 뚜렷하진 않지만은 국민이 피해자지. 네. 그렇죠. 예. 근데 그때는 이재용만 회복시키려고 하는. 그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자체가 실효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삼성에서 돈 주고 그리고 애초에 일반 직원들에 대한 감시는 할 수 있는 거지 총수 일가를 어떻게 감시를 합니까? 준법감시는 있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다는 거는 재판부가 임명한 그 심리위원이랑 그리고 검찰 측에서 임명한 심리위원도 다 인정을 한 부분이에요. 문제가 있다고. 그거는 효력이 없다, 네.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다 나왔어요. 공익위원들까지도 그렇게 네.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은 의미가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판단을 내릴 것인지 만약에 그렇다면은 정경심 교수까지 같이 봐주는 판결을 내리지 않겠느냐 몇 달 뒤에. 그래서 비난을 피해 나가지 않겠는가. 근데 뭐 언제부터 우리 저 사법부의 판사님들이 대중 눈치를 본다고. 그렇습니다. 그 뭐 균형 품위 찾는다고. 나는 뭐 전혀 아무런 고려도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1심 임정혁 재판장이 일반인들의 어떤 반응도 굉장히 유념하고 있다, 잘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재판에 들어갔던 어떤 분들이 핸드폰으로 그 재판 중간에 페이스북에다가 재판장 존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핸드폰 못 쓰게 했거든요. 방청객들은. 그 정도로 일반 시민들의 어떤 여론까지 살피는 사람이 저렇게 판결한 것도 그렇고 사실 지금 판결이 나온 시점이기 때문에 되게 그냥 갑갑합니다.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너무 화가 납니다. 예. 네. 그럼 전망, 예측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감옥에 안 들어가는 형, 감옥에 들어가는 형. 안 들어간다. 저는 그래도 도박과는 되게 거리가 멀지만 역배팅으로 들어간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얼마나 살았죠? 이재용이? 358일을 살았습니다. 358일. 그러면 1년형으로 때리면 어떨까?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더 있겠죠. 일주일 더 있는 걸로. 네. 제가 초반에 항상 그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예. 저는 그 1년형으로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한 일주일 있다 나오는 걸로. 네, 제가 그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예. 일주일 동안만 가둬둔다. 실형 1년. 예. 그게 제일 만만하지 않을까. 근데 진짜 이 판사들의 판결을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애석하고 안타까운 상황인 것 같아요, 저는. 예. 나사가 풀렸어요. 네. 사실 뭐 우리 김명수 대법원장님도 나사가 풀린 게 아닌가 많은 국민들이 의심하는데 이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그림들이 SNS에 많이 돌죠. 어떤 판결을 냈던 판사가 나중에 시민들에 의해서 붙잡혀가지고 껍질이 벗겨지는. 네. 그게 그 그림 속에서만 벌어질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판사들이 국민을 계속 우습게 알면은 계속 국민 머리 위에 군림한다라고 착각하면은 비참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예. 네. 아니 대통령도 몰아낸 우리 국민들입니다. 판사들이 뭐가 두렵다고. 더불어민주당도 거기가 마지막 보루예요. 아니 법무부 장관 대통령의 징계도 무의로 돌아갔다. 행정부의 징계가 그렇게 무의로 돌아갔다. 그럼 어디서 그럼 다음 역할을 해야 됩니까? 입법부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도 안 해. 생각도. 사면만 생각하고 징계는 생각하지 않는 이런 관대한 여당 대표는 참 세상에 또 다시 없을 것 같아요. 이게 만약에 반대 상황이고 정권이 국민의힘이었고 국민의힘에서 이런 판단들이 나왔다면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 이제 국민의힘도 정신 나갔죠. 아니 지금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 보고 우리 당이 입당하라 이딴 소리 나고 말이죠. 저는 일단 이 부분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박근혜 사면, 이명박 사면 얘기하면 저는 이제 정말 속에서 천불이 올라왔던 게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돌아가셨고요. 돌아가신 뒤에 그 유가족들을 끊임없이 검찰이 괴롭혔습니다. 그렇지. 그 중에 한 사람이 윤석열이었어요. 또. 자, 그런데 사면을 벌써 얘기를 하자고요. 돌아가신 분 가족을 그렇게 괴롭혔는데 그리고 우리 돌이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선거 때마다 노무현을 끌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NLL 포기 발언했다가 나중에 그게 사초 뭐 훼손 사건이 됐다가 결국 희한 몇 번을 돌고 도는 그런 사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선거 때마다 써먹었었거든요. 그런데 사면이라고요. 그 사람들은 사면간의 사자도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 관 뚜껑까지 열어가지고 그런데 뭔 사면이요? 말 같은 소리를 하라 그래요. 아이고, 결국엔 여러분 너무 조용히 있어서 모르는데 여당 대표가 아무 일도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의 이 답답한 상황은 여당 대표가 아무 일도 안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께는 죄송한데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그럼 어디서 얘기했어요 지금? 어디서 얘기했어? 뭐 엉뚱한 거나 하고 말이죠. 아이고 정말 참. 민주당의 시간입니다. 180석 민주당의 시간이고요. 의석이 깡패예요. 그렇게 얘기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그러니까. 했어 지금까지. 아이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의석을 몰아줬지 않습니까? 네. 자 오늘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도 이렇게 좀 기분 좋은 일들이 없어서 너무 안타까운데 이낙연 대표는 저 그래서 사실은 우리 두 분이 언론인이지만은 언론인 출신 정치인들 중에 잘된 사람을 못 봤어요. 왜 그러느냐? 정동영도 그렇고. 네. 이미지 관리만 잘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 자아가 이중적일 수 있다는 걸로 또 믿는 사람들이고 대중 앞에서의 자아와 자기 정치적 욕망자로서의 자아가 달라. 그게 이중인격이라는 소리도 듣는 거지. 예. 그렇죠. 대중 앞에서 하나의 인격으로 해서 대중과 체화되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그런 여당 대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답답함은 여당 대표가 일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가장 정확한 얘기입니다. 정확한 얘기예요. 맞죠? 내가 틀린 얘기했나? 아닙니다. 네, 맞는 얘기 있을 거예요. 예. 저 사실 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내가 그 얘기까지 내가 이번에는 안 할래. 근데 지난번에 살짝 얘기했다가 얼마나 지금 이낙연 대표 지지자들이 몰려와가지고 생쇼를 하는지 솔직히 말하자면 차라리 일을 안 하면 좋겠어. 일을 안 했으면 좋겠다. 도리어. 거칠거리만 안 하면 말을 헛소리를 했네 그러면. 예.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